후속 조치, 법적 조치는 최후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액션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체납 관리비는 이미 너무 장기화됐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조치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법적 조치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놓은 이유는 약간 덜 힘드시라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또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앞선 중간 조치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후속 조치는 간단하게 묘사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납부 중간 조치를 요약 설명을 해드리면 납부에 관해서는 아까 그 납부 주체, 소유자, 점유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경락인이 승계받는 법리,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분할 납부,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도의관님의 적합한 비체 변제, 그래서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중간 조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독촉장과 내용 증명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양자의 공통점은 그걸 보내셨을 때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신다. 다만 같은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이걸 재차 보내신다고 해서 6개월이 계속 멈추시는 건 아니니까 재판상 청구, 이제 후속 조치 말씀드리는 이런 지급 면허 신청, 소액사건 심판 등을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를 유도하시거나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 간의 차이점은 독촉장은 어떤 그 증명해 줄 수 있는 우체국이란 존재가 없지만 내용 증명은 뭐 한 매당 얼마 비용 내는 만큼 한 1,000 얼마 내시거든요. 2,000원 이내로. 그 비용 납부하신 만큼 우체국이라는 우리 증명이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독촉장 내용 증명 구분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게 가시지 마시고 납부 주체, 뭐 소유자, 점유자가 납부 주체인 점, 그 다음에 의무 위반한 점,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 기한인데 안 할 경우에는 진짜 법적 조치 가겠다. 이런 틀을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 이제 마음가짐을 지니실 때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뭐 준비할 때 막 정신없죠 하면서 뭐 준비할 때 괜찮나요? 라고 이렇게 안부를 전해 듣다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그렇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구나 라고 한 적이 있는데 법적 조치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앞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독촉장 내용 증명 보내시면서도 분할 납부 유도하시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하시고 이럴 때 중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관계라면, 아까 친구분 사이는 문자 이렇게 좀 카카오톡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법적 대응으로 가시기 전에 가능한 한 그냥 통화나 이런 걸로도 가름이 되시면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이런 통화를 좀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녹음을 하실 때 저와 상대방이 통화를 해요. 저를 그냥 채권자라고 제가 전제를 해볼게요. 채권자, 채무자 간의 통화를 할 때는 양자 간의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자 간의 녹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의 통화는 동의 없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유효하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통화 녹음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혹시 이거를 뭐 이렇게 문서로 하기가 어렵지만 뭔가 구두상으로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 하면은 녹음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녹취록 내실 때 딱 좋은 표현이 나온 부분만 잘라서 내시면 돼요. 막 30분 녹음하셨는데 건질 거라고 12분에서 13분에 걸쳐있는 그 대화 내용이다 이러시면 딱 그것만 이렇게 속기 사무소에 맡기시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나랑 대화 나눈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 홍길동 씨랑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기 갑순이라는 사람이 혼자 조용히 녹음해서 그 증거로 낸다? 그거는 저 사람이 도청한 거예요. 그 사람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나랑 말하자면 쉽게 표현해 드리면 나랑 떠들었던 사람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랑 떠들지도 않은 정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낸다? 이거는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 간의 그 녹음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법적 대응 가시기 전에 문서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드셔서 그냥 어떻게든 남겨두셔야겠는데 그게 뭐 녹음밖에 방법이 없다 하실 때도 어떤 불법인지 여부의 경계에 서실 때 화자 간의
그 녹음인지 여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실 포인트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부디 법적 조치 가시기 전에 원만한 해결로 잘 마무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강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까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뭔가 딱 한 방으로 가신다기보다는 쭉 단계를 거치시다가 안 되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딱 가셔야 된다. 이미 너무 진이 빠지셨다. 이런 분들은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개개인별로 또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체납관리비 강의를 드리지만 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좀 가미를 시켜드리면 예를 들어 뭐 층간소음 관련된 문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법원을 또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위원회로 또 가실 수 있는 제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우리가 체납관리비라는 강의를 드리지만 전체적인 법리를 보실 때 뭐 노동사건도 노동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다가 또 법원에 가실 수도 있고 단계가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약간 좀 너무 지치신다 이런 분들은 법원에 당연히 바로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원회에서 뭔가 조정이 성립이 안 되고 이러면 예행연습처럼 내가 이기는지 저 사람이 이기는지를 먼저 연습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도 하나의 제도만 볼 때도 징수 조치를 보실 때도 사전 단계, 중간 단계, 사후적인 조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큰 틀에서 제도도 위원회가 있고 법원이 있는 조치들은 위원회로 또 먼저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이 다 있으시니까 지금은 하나의 체납관리비 징수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제가 그려드렸지만 다른 제도를 보실 때 뭔가 그런 분쟁이 터졌을 때 법원에 바로 가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뭐 위원회 단계가 있으시다 이러면 그것도 역시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거시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고충이 없으신 게 가장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는 이런 단계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그림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 조치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독촉 절차, 지급명령 신청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소액사건 심판이랑 좀 구분이 먼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규약이나 이럴 때 명시되어 있는 규약을 보면 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규정에 뭐 또는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선택적으로 보시지 않는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사건 심판의 관계성이 좀 선우적 개념으로 좀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강의를 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그냥 소액사건 심판 먼저 가셔야지 하는 분들은 그걸 가시면 돼요. 근데 다만 좀 먼저 절차로 앞세우는 걸 좀 용이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으로 가시기 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떠올리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면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뭐 이제 대충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실 때 뭐 소를 제기했다라는 것도 들어보셨지만 지금 말씀드린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청 사건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과물 우리가 보통 판사분들이 판단 내려준 결과물을 판결문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신청 사건을 면밀하게 보셨던 분들은 보통 결정문이 나와요. 결정 이렇게 두 글자가 박힌 그리고 소제기, 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사건들은 결론이 판결 이렇게 적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신청 사건은 좀 빨라요. 빠르다. 우리 빠름 이런 느낌으로 빠르신데 빠른 거에 대한 신청 사건의 결과물은 결정 이렇게 나오시고 조금 더딘 우리 소를 제기하면 막 한참 걸린다더라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소 제기한 사건은 판결로 나오는데 좀 걸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가 더 뭔가 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원이 워낙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복잡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시다 보니까 절차를 좀 나눠놨어요. 신청 사건과 큰 틀에서는 소제기되는 사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름에서 일단은 신청사건은 빠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제도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빠르면 빠른 이유가 있잖아요. 가압류는 이 사람한테 어떤 금전채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청구하고 세워라 내워라 그 소재기하고 나서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묶어놔야죠. 이 사람이 돈을 빼돌리지 않게 그걸 처분하지 않게끔 묶어두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인데 빨리 묶어야죠. 그 사람 빼돌리기 전에. 그래서 가압류 신청사건이에요.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처분도 예를 들어서 뭐 해임 관련된 소 진행하셨던 분, 해임 무효 확인해서 이런 거 진행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뭐 해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신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 가처분 신청 사건도 뭐 예를 들어 해임 투표 관련해서 해임 무효 확인해소라는 본안 소송으로 소재기하시기 전에 당장 해임 투표를 중단해달라라는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시게 되면 당장 해임 투표가 뭐 내일 모레예요. 그럼 당장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함을 요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신청 사건도 느낌이 딱 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청 사건으로 그 네이밍이 돼 있으면 그 자체로 이름에서 보시는 순간 빨리 진행되겠구나. 그럼 이건 빨리 진행되는 건 이유가 있겠지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요건을 살펴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지급일련 신청은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빠른 절차입니다. 빠른 절차라는 것을 제가 머릿속으로 이게 글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이 빠른 이유는 금전채권에 한해서 일단 요건이 성립이 돼서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명도해달라든지 뭐 어린이집 명도 사건 이런 거 하실 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금전채권, 그러니까 뭐 아까 대여금 그리고 체납관리비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하세요. 금전채권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죠. 확정이 아니라 예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절차가 빠른 이유는 당사자 간에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자, 쉽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상대방이 적어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다툴 당사자 다 나와서 말씀해 보시죠 라고 해서 법정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법정에 그냥 이렇게 한번 놀러 가보듯이 가보시면 고충이 아닌 정말 방청으로 가보시면 원고와 피고가 그 대리인이 있든 당사자 소송이든 변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싸운다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또 용어가 있기 때문에 공격 방어라고 제가 이 무대 위에 링 위라고 할게요. 링 위에서 공격 방어로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툴 것으로 예상돼야 링 무대 위로 나오라고 심판이 부릅니다. 근데 지급일련 신청은 요건에서 보시다시피 금전채권이고 그 다음에 그 다투지 않을 것으로 적어도 나의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그 신청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채권자의 마음을 일단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 다 소제기 사건으로 넘어가면 너무 바삐바삐 진행되는 법원의 업무상 이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금전채권에 대한 청구,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면 그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이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쟁 당사자를 신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다. 이런 식으로 간이성에 대한 요건이 그래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납관리비 그 지금 컨트롤하는 어떤 뭐 세대나 이렇게 규모가 너무 크셔서 아까 일일이 6개월 중단휴 따져보는 것도 힘드셔서 제가 분할 납부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바와 같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루셔야 되는 게 범위가 광범위하세요. 그럴 때는 일일이 다 법정에 가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법정 출석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데 소재기를 하시건 신청사건을 하시건 이제 민사적인 부분은 요즘 거의 다 전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자가 편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법원에 가서 적어도 서류 제출하시는 것도 편하게 그냥 전자로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자가 편하신 분들은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에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제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면 일단은 금전 청구,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권자가 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정 출석도 안 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급명령이 나왔는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도달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다퉈요. 홍길동 씨가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관리비 채무자인데 그분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1,000만 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급명령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라는 취지의 그런 지급명령이 나오니까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걸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나는 다투겠습니다라고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면을 처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여기 지급명령 신청 이렇게. 근데 그 상대방이 갑자기 다투기 시작해요. 2주 이내에. 뭐 그러면 이 가면을 심판, 그 링 무대 위에 있는 심판의 입장에서 뭐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사회자가 갑자기 가면을 소장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누군가 거기 방청하시던 분이 이의제기를 해오면 이 지급명령 신청이란 가면을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소장으로 바꿔서 체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서는 제가 샘플을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화면에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샘플을 아까 비슷하게 독촉장 내용 증명이랑 거의 유사하게 제가 담아온 이유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맥락에서 내용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그런 엑기스가 그때부터 잘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순간 그냥 소장 접수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 릴레이처럼 절차가 연결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뭐 당사자 출석도 안 시키니까 편하게 내야지 해서 막 그냥 발로 쓴 것처럼 이상하게 써서 내신다? 그랬다가 소제기로 넘어가시는 순간 뭐 당사자 잘못 잡으셨네요. 이런 거부터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건 그게 신청 사건이든 소제기 사건이든 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신청 사건이라고 해서 가벼이 본다는 의미를 절대 제가 지금 강의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되고자 하는 빠른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 신청 사건인 거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이렇게 업무하시는 동종 그 종사자분들하고도 소통할 때 이렇게 지급명령으로 시작한 사건, 소제기로 넘어온 사건도 해보면 정말 큰 사건보다 더 법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내실 때부터 소장 쓰신다고 생각하고 잘 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소장 접수된 거랑 똑같이 법원이 알아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소가 제기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 보정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출석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송달료 같은 거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보정명령이 날라오니까 그 이유는 처음에는 출석 의무가 없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하셨다가 소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다투기 시작하니까 무대 위로 부른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절차 진행되는 부분의 비용을 추가 납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급명령 신청이 소제기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은 하시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다투는 무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송달료 등이 조금 조정이 돼서 소제기한 것과 비슷하게 맞춰져요. 그래서 보정명령 받으시면 그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런 게 날라오지 하고 또 갑자기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덕을 많이 쌓아주신 덕분에 이의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시느냐? 지급명령의 효력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중간에 취하하거나 그러니까 없던 것으로 그냥 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건데 이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표현을 그냥 지나가는 표현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각하, 기각, 인용은 이렇게 뭐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우리 소개팅이나 선을 나가시는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소개팅이나 선을 나가실 때 저희 이제 친구분들도 사진을 보여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개인 취향이니까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보여주는 경우가 저도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을 제가 주선한 입장에 설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진을 봤을 때 각자 또 취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나간 경험이 있었지만 그 친구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나가셨지만 그 처음에 사진을 보고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우가 바로 각하예요. 각하. 처음부터 심리를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사진이 마음에 드시는 아주 훈훈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사진을 보고 소개팅 선에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해보시는데 영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더 이상은 만나면 안 되겠다 하시는 게 기각. 심리는 하였지만 당신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소개팅 선에 그 사진을 보고 나가셨는데 마음에 들어서 나가셨는데 너무 진짜 그냥 천생연분처럼 말도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하다니 해서 우리 만나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 각하, 기각, 인용은 처음부터 심리 안 하는 아예 안 보는 게 각하, 그 다음에 보긴 봤지만 패소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기각. 그 다음에 다 인용되는 승소했다고 라고 보는 게 바로 인용이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이의신청 자체가 뭔가 처음부터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이 문구 하나하나가 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각하라는 표현을 보실 일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 판례라도 보실 때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도 보실 일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집합건물 관련된 강의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층간소음 관련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뭐 중앙공동체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도 있는데 거기는 확정 판결과 같은 뭐 재판 상황에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거는 곧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 같은 의미인데 이 문헌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법원에 가셨을 때 1심에서건 2심에서건 3심에서건 지방법원이건 고등법원이건 대법원이건 당사자가 더 이상 불복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뭐 예상되는 게 아니라 딱 종지부가 찍혀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같은 당사자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출석도 안 하고 지급명령이 나오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만으로 홍길동 씨는 그냥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다툴 것이면 이의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아니면 하더라도 이렇게 취하거나 각하결정이 돼서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으로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그냥 소액사건 심판이랑 소재기로 가시면 사실은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은 신청은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좀 빠르시고 아까 출석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고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말 확정이 돼버리면 그냥 소재기 했을 때 판결문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빨리빨리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납관리비는 다루시는 뭔가 범위가 광범위 하실 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약간 공적으로 업무하실 때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아까 대여금, 친구분을 돈을 빌려줬을 때에도 그 친구분하고 법정에서 싸우면 너무 정말 그 자체가 슬플 것 같아요. 이 무대 위에 같이 오른다는 것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낼 돈은 있으니 뭐 1억을 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은요 신청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일단은 보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면 뭐 이렇게 명도 사건이나 이럴 때는 활용하실 수는 없지만 금전채권이랑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런 거는 그냥 자신만만하게 채권자 입장에서 가시면 되고 마음속에 다툴 것 같기는 한데 이러시면 이분이 알아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모르겠고 예상은 된다라는 느낌으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소재기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껍데기는 그 요건 충족하셔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겸사겸사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지급명령 받고 나서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안 내서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실 때 그럴 때 이제 집행문을 보통 부여받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냥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좋은 절차예요. 간이하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런 강제 집행까지 가실 때도 좀 이렇게 효과가 높으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 이렇게 약간 선택적으로 규정된 규약 규정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선후적 개념으로 보시면 어차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사건 심판하는 거랑 똑같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잠깐 사전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설명을 빠뜨렸는데 항상 내용의 중심을 두시다 보면 이 무대 위에 세우는 여기서는 이제 신청인, 피신청인은 될 거고 소장으로 바꿔서 이제 소제기로 넘어갔을 때는 원고 피고로 알아서 법원에서 보시거든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내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하는데 소 제기된 것으로 봐서 이 가면을 소장으로 보면 앞으로는 채권자, 신청인을 원고로 보고 채무자, 피신청인을 피고로 봅니다, 법원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우리가 싸울 뭔가 다툼의 의지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납관리비로 싸울 것이다. 이거는 알고 링 무대에 올라오는데 링 무대에 올라오려면 당사자도 맞으셔야 돼요. 당사자. 아까 소유자, 점유자를 피신청인, 피고로 잡으실 수 있다. 그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채권자는 뭐 관리단, 뭐 번영회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만약 그분들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면 뭐 위임장을 받으셔서 대리하는 행위로 넘어가시더라도 당사자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급명령 신청으로 당사자가 하다가 넘어온 소제기로 이렇게 넘어온 사건을 대리하는 건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잘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맞게끔 잘 법리를 풀어내긴 냈는데 처음에 이게 조금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잡아온 사건으로 나중에 막 면밀히 검토하니까 약간 뜨끔해서 제가 막 그것 때문에 그거 살리려고 되게 안 그러면 소제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건은 미리 잡겠지만 당사자로 진행한 사건은 결국 소제기로 넘어오면 소장과 같은 그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원고 피고로 나중에 넘어갈 수 있는 신청인, 피신청인도 정확하게 맞는 분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상호작용으로 싸우시는 다툼이 이루어져도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당사자부터 잘못 잡으시면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지십니다. 엄밀하게 이렇게 법정 출석하셔서 면밀하게 다루실 때는 이게 좀 문제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세우시는 분도 잘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구나.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서의 양식도 제가 정말 심플하게 가려고 막 군더더기나 이렇게 요란하게 화려하게 가지 않고 아까 독촉장이나 내용증명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을 붙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여기 관리비 청구인 독촉 사건이라고 적었지만 이거를 이제 대여금일 경우 친구분 돈 빌려줬을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의 독촉 사건 이렇게 앞에 타이틀만 바꾸시면 돼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따가 제가 주요 참조 정보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지급명령 신청을 제가 대법원 전자소송에 제출하시면 조금 비용이 할인된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소제기 하실 때도 전자소송 이용하시면 좀 할인은 되세요. 뭐 인지 때 1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팁을 말씀드리고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계산이 딱딱 돼서 나와요. 뭐 이렇게 청구 금액이나 소제기 할 때는 소송 소가 기재하면은 얼추 계산되어서 나오고 만약 그 계산기가 좀 잘못돼서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얼마 더 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보정명령이 나오고 자꾸 보정서 내시고 하면 보정서 내시는 것도 좀 힘드시고 절차가 계속 지연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똑 떨어지게 잘 내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자소송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에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할인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지면으로 내시는 걸 아직도 저희 변호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더 익숙하시다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근데 계산은 그래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우리 강의 마지막 쪽에도 교재 적어놨는데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따가는 가리켜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클릭해 보시면 뭐 지급명령 신청에 1,000만 원인 경우 당사자는 채권자는 1명, 채무자는 뭐 소유자, 점유자다 이렇게 2명일 경우 그 인지대랑 송달료는 얼마인지 이런 게 계산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구조공단 사이트는 상담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계산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명령 신청이건 아니면 소장 관련해서 뭐 인지대 송달료도 괜히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전자로 이런 서면 제출까지는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전자로 계산기는 클릭해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주요 참조 정보는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면 보시면서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얼마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에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해서 아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인지대 송달료를 밑에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 신청 취지가 나중에 판결의 주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주장. 그래서 우리 소장 내실 때는 이게 청구 취지라고 되는데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신청 취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청 원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소장 적으실 때는 청구 원인인데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취지는 나의 주장. 법원이 다 인용해 줬을 때 우리 소개팅 선 나가셨을 때 사진도 마음에 드셨는데 만나시다 하는 것처럼 인용이 다 되는 승소하시려면 이 신청 취지를 잘 쓰셔야 돼요. 완벽하게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원인은 이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용 증명이나 독촉장에 적혔던 그 내용처럼 제가 기재를 해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체납관리비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얼마 이렇게 적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법원의 그 지급명령의 주문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이게 체납관리비인 거는 밑에 신청 원인에 적으시면 되는 거고 이 신청 취지의 주장에는 그냥 1,000만 원, 그냥 이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지연손해금임을 판단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이라는 거, 뭐 체납관리비라는 것을 취지에는 하나도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 보실 때나 소장의 청구 취지 보실 때나 신청 사건의 신청 취지 보시면 뭔가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너무 간결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잘 보신 거예요. 굉장히 간결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원인이라는 이유서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심플한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서면 보실 때도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편하시니까 겸사겸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 원인에서는 1번 뭐 당사자의 주의, 채권자 뭐 어디 관리자는 뭐 누구누구이고 채무자는 소유자입니다. 점유자입니다. 아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그런 채무자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비의 청구. 만약에 대여금이면 대여금의 청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관리규약 몇 조에 불구하고 뭐 안 내고 있어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아까 내용증명 독촉장이랑 유사하게 제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3번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부분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지급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뭐 채무자는 뭐 이걸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 문구는 마음대로 하셔도 좋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취지에는 관리비 지연손해금을 적지 않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신청 이유, 원인 부분에 적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 얼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지연손해금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 부분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판결문도 보시면 주문 이유가 있거든요. 주문은 그게 관리비인지 뭐 지연손해금인지 안 적어놓고 신청 취지 그대로 거의 적어주시는데 이유 부분에 이 신청 원인 부분처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서면 쓰는 팁도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판결문을 보시면 그거랑 비슷하게 문구 잡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도
변호사가 쓴 서면을 법원이 거의 그대로 베껴 쓰는 느낌처럼 써주는 게 제일 명서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판결문이랑 좀 비슷하게 하시면 인용하기도 판사 입장에서도 쉬우시고 그 정석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입증하시는 거, 아까 주장만 말씀만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근거를 뒷받침하는 거 잘 붙이시면 되니까 문구는 제가 비슷하게 이제 잡아드려놔서 이거 그대로 쓰셔도 좋고 뭐 판례 같은 거 잘 검색해 보시다가 이 문구 괜찮다 하시면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빈칸만 다르게 채우셔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장은 입증 방법이라고 해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신청 사건은 소명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입증 방법으로 적는 소장은 원고는 감 제1호증 뭐 이렇게 시작하고 피고는 을 제1호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청 사건은 소명 방법이라고 해서 약간 입증보다는 완화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때는 채권자는 소갑 제1호증 소를 하나 더 붙여요. 그리고 채무자가 답변서를 낼 때는 소을 제1호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 사건은 뭐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소명 방법, 소갑 제1호증, 2호증 이렇게 내시는 거고 채무자, 피신청인은 소을 제1호증 이런 식으로 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소를 붙여놔서 딱 지우신다 이러면 그분이 알아서 소를 일부러 붙이신 건데 지우시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유가 있게 붙이신 거구나 이렇게 매의 눈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뭔가 그냥 공식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된 그건데 그 매무새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하자면 거슬리는 부분이 없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상이 좋으세요. 일단 서면 보실 때 막힘이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룰을 준수해 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저는 소명 취지라고 해서 뭐뭐 한 점에서 본문 내용을 좀 한 줄 요약하듯이 일부러 적어요. 소장 쓸 때도 입증 방법, 입증 취지에서 뭐뭐 한 점 이렇게 해서 좀 이 증거를 그냥 관리규약 4번 이렇게 쭉쭉 적어내는 것보다 그 취지가 뭐라고 하면 혹시라도 읽는 판사님들은 이게 간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이런 취지를 적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실 때 그냥 소명 취지 같은 건 지우셔도 돼요. 그냥 쭉쭉 붙여내는 거. 특히 전자사건으로 하실 때는 그냥 요즘에는 이거 첨부 파일을 붙이시면 그게 알아서 내역으로 딱 출력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적기가 힘들어요. 제가 원래 이거 약간 오프라인 서면 낼 때처럼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붙여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위 소명방법 납부서 첨부 서류는 이게 그냥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적는 게 원칙처럼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붙일 게 별로 없으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소명방법 붙고 납부서는 이거 신청서 낼 때 그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붙여내시는 거거든요. 그거 붙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첨부 서류는 기재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1, 이렇게 그냥 적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적어왔으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은 관할이 중요하신데 주로 이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걸 좀 이렇게 가볍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냥 내 뭐랄까요 개인적인 의사대로 제기를 한 거예요. 소제기나 그 신청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제기를 한 건데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갑자기 이런 그 신청서나 소장을 받으시는 입장이거든요. 피고나 이런 입장은.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이런 어떤 그 균형성이랄까 이런 걸 원칙에 두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있는 주소지의 법원, 거길 관할하는 법원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채권자는 서울에 있는데 채무자는 근데 관리비는 거의 다 같이 그 건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신데 대여금 같은 경우에 친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산다고 할까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사실은 서로 합의된 관할이 없으면 제주도로 가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 빌려주실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에서 진행하는 법원을 기재를 딱 해두실 필요도 있어요. 합의 관할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지급 면허 신청에 대해서 명령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쪽 그 소장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방어하려면 좀 그 사람한테 좀 열린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원을 잡으실 때 주소지가 원고피고나
신청인, 피신청이 아니 이렇게 서로 엇갈리실 때는 피신청인, 피고 기준으로 잡으셔야지 맞는 법원 설정이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급연료 신청이랑 더불어서 하나 내셔야 되는 게 당사자 표시라는 걸 세부를 내셔야 돼요. 당사자 표시. 여기에서 당사자 표시라고 타이틀만 바꾸시고요. 제가 교재엔 다 적어놨거든요. 당사자 표시 이렇게 바꾸시고 이 소명 방법 이하는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급연료 신청서 이 한부랑 그 다음에 이거를 당사자 표시라고 바꾼 그리고 소명 방법 이하는 따로 적지 않은, 붙이지도 않은 그 세부를 같이 그게 한 세트입니다. 지급연료 신청서 한부랑 당사자 표시 세부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